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NSDI 2024년에 발표된 Fast Vector Query Processing for Large Datasets Beyond GPU Memory with Reordered Pipelining 이라는 논문입니다. 우선 배경입니다. 최근에 LLM에 대한 그 관심도와 그 성능에 대한 이런 요구치가 높아지면서 RAG 기술이 점점 각광받고 있는데요. RAG라는 거는 유저가 쿼리를 던졌을 때 특정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쿼리 벡터가 나오고 해당 쿼리 벡터와 가장 가까운 탑 K개만큼의 벡터를 이제 벡터 DB에서 받아와서 최종적으로 LLM에는 그 유저가 던진 쿼리와 이제 벡터 DB에서 받아온 탑 K개만큼의 놀리지, 해당 그림에서 이 놀리지로 표시되어 있는 거를 최종적으로 LLM에 넣어서 이 리스폰스를 받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LLM이 최종적으로 트레이닝되고 유저에게 서비스되는 시점 사이에 생기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LLM이 이렇게 리스폰스를 낼 수 있고, 또한 최근 들어서는 트레인 타임 스케일보다는 인퍼런스 타임 스케일링이 중요시되면서 RAG 기술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셋, 즉 이 벡터 DB에 저장되는 이 벡터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 벡터 쿼리의 시간이 이 전체 인퍼런스 타임에 조금씩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서 이 벡터 쿼리가 AI 애플리케이션의 이런 퍼포먼스 바틀넥으로 점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이 이러한 그런 벡터 쿼리를 조금 더 스피드업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엑셀러레이터를 둬가지고 이 쿼리 벡터에 대한 가장 가까운 탑 K겔의 비교를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엑셀러레이터로는 뭐 FPGA나 CSD나 GPU 등등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배경 지식은 이제 GPU 메모리에 대한 겁니다. 최근에 뭐 V100, A100, H100과 같은 엔비디아의 하이엔드급 GPU들에 탑재되어 있는 HBM을 살펴보면 16기가부터 80기가까지 다양하게 있지만 다 100기가를 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셋들을 보면은 뭐 100기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50기가까지 이렇게 엄청 큰 스케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서 논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최근에 점점 이렇게 데이터들이 증폭하는 상황 속에서 GPU와 같은 억셀러레이터를 통해서 벡터 시뮬러리티 서치를 빠르게 하고 싶지만 GPU 내에 있는 메모리가 이 병목이 발생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백그라운드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Inverted File Index라는 특정 벡터 인덱스에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벡터 시뮬레이티 서치에서 사용되는 인덱스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클러스터 베이스드가 있고 그래프 베이스드가 있고 트리 베이스드가 있고 기타 등등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클러스터 베이스와 그래프 베이스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해당 그림은 클러스터 베이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벡터들을 여러 개의 클러스터들로 나누게 되고 각각의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센트로이드들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센트로이드들을 어떤 그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게 별도의 공간에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쿼리 벡터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이 그래프, 즉 센트로이드들만 저장해 놓은 그래프에 이 쿼리 벡터가 가장 가까운 탑 C개만큼의 클러스터를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탑 C개만큼의 클러스터를 모두 다 이제 브루트 포스를 통해 가지고 클러스터 내부에서 최종적인 탑 K개만큼의 벡터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셋이 빌리언 스케일로 커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해당 논문에서는 IBF가 그래프 기반보다는 조금 더 적합한 벡터 인덱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벡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풋프린트와 메모리 사용량이 인버티드 클러스터 베이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논문에서는 이 시뮬레이티 서치를 GPU로 가속화하려는 논문이다 보니까 GPU에 어떤 인덱스가 조금 더 적합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프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벌텍스와 벌텍스 사이에 이제 엣지로 연결이 되어 있고 다음 벌텍스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랜덤 액세스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IBF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러스터 내부에 브루트 포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시퀀셜한 액세스만 하면 되고 좀 이렇게 버스티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GPU 환경에서는 그래프 베이스보다는 이런 점에서 Inverted File Index 클러스터 베이스가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결국에 정리를 드리면 레그에서 중요한 벡터 시뮬레이티브 서치에서 결국에는 그 액셀레이터 중 하나인 GPU를 통해서 이걸 가속화하고 싶은데 GPU 메모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GPU 메모리보다 더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떻게 더 잘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가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프로치는 그냥 GPU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여러 개의 GPU를 써가지고 GPU 메모리의 총합이 전체 데이터셋만큼 수용 가능할 정도의 GPU를 사용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접근 방식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GPU는 엄청 이제 컴퓨테이션 파워가 높은데 단순히 메모리 커패시티를 위해서 이 스케일 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 컴퓨테이션 파워에 임밸런스가 생기게 되고 비용적으로 아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어프로치는 전체 벡터 데이터셋을 GPU 메모리에 올라갈 수 있는 크기의 청크로 이제 나눈 다음에 한 청크를 올리고 해당 청크 내에서 수행해야 될 이런 시뮬레이티 서치 연산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내리고 그 다음 청크를 올린 다음에 또 해당 청크에서 수행해야 될 시뮬레이티 서치를 수행하고 내리고 이렇게 트랜스미션과 데이터 트랜스미션과 컴퓨테이션이 시퀀셜하게 발생을 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퀀셜함의 강조를 함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해당 방식은 이제 GPU 유틸라이제이션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접근 방식이 CUDA 유니파이드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CUDA 유니파이드 메모리 라이브러리는 이제 GPU에 있는 메모리를 호스트 메모리를 통해서 더 확장시켜서 마치 엄청 큰 GPU 메모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이제 커널 프로그램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라이브러리가 어떤 메모리 페이지들이 서핑이 필요하고 서브 아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벡터 쿼리에 대해서 완전 오블리비어스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엄청 커지거나 이제 컴퓨테이션이 진행됨에 따라서 GPU 페이지 폴트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엔 성능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인버티드 파일 인덱스를 이제 GPU에 접목시키려고 했고 앞서 취했던 세 가지 이런 나이브한 접근 방식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은 트랜스미션과 컴퓨테이션을 잘 파이프라이닝 할 수 있을까에 이제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예시를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클러스터에 있는 센트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그래프에서 탑 3개만큼의 클러스터를 뽑아냈다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센트로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래프에 대한 탐색은 모두 다 CPU에서 발생을 하고 이제 클러스터에서 브루트 포스를 하는 과정만 GPU로 오프로딩을 하는 게 이 연구의 타겟입니다. 그래서 쿼리가 이제 배치하게 또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쿼리 1, 2, 3가 있고 각각의 탑 3만큼의 클러스터를 뽑아냈을 때 쿼리 1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1, 3, 4를 쿼리 2 같은 경우에는 1, 2, 5를 그리고 3 같은 경우에는 2, 3, 6를 봐야 됩니다. 이때 이 각각의 처음 봐야 되는 클러스터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두 번째 봐야 되는 걸 두 번째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첫 번째 그룹을 컴퓨테이션을 진행할 때 두 번째 그룹을 트랜스미션 시키면 이게 어느 정도 파이프라이닝이 되겠다라는 접근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에서 그렇다시피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챌린지들을 꼽으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챌린지입니다. 여기서는 파이프라이닝을 고려하지 않고 GPU의 메모리가 3개의 클러스터를 최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룹 1에 대한 트랜스미션이 클러스터 1, 2, 3를 이제 GPU 메모리로 옮기고 컴퓨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룹 2에서는 클러스터 4, 5, 6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GPU 메모리가 3개의 클러스터만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1, 2, 3는 이빅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룹 3에서 다시 트랜스미션을 통해서 클러스터 1, 2, 3를 다시 올려줘야 되는데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총 클러스터 트랜스퍼가 9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룹 3랑 2의 순서만 단순히 바꿨을 뿐인데 그룹 1과 그룹 3가에서 사용하는 클러스터의 종류가 똑같기 때문에 그룹 3에서의 트랜스미션은 발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트랜스미션이 오로지 6번 전체 클러스터의 수만큼밖에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챌린지를 논문에서는 redundant transmissi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챌린지입니다. 논문에서는 spatial과 temporal GPU underutilization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쿼리가 어떤 특정 클러스터에 대한 브루트 포스를 하는 것을 논문에서는 스레드 블록 단위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레드 블록은 이 GPU, 이 엔비디아 GPU에서의 SM에 이제 매칭되는 그런 로지컬한 단위인데요. 앞에서 쿼리가 총 3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의 그룹 내에는 스레드 블록이 3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GPU에는 SM이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SM 하나는 연산이 수행되는 동안에 놀게 됩니다. 이거를 논문에서는 Spatial Underutilization, SM의 수와 스레드 블록의 수의 이 미스매치에서 발생하는 Underutilization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Temporal Underutilization입니다. 클러스터의 기본적인 이제 접근 방식은 클러스터 베이스드 인덱스의 접근 방식은 이 클러스터들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해야지 테일 레이턴시를 잡고 어느 정도 이제 테일 레이턴시를 잡고 성능이 충족된다. 이런 방안을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들의 길이들은 어느 정도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베리언스가 있게 된다면 클러스터 1에 대한 쿼리 1의 레이턴시가 쿼리 2의 클러스터 2에 대한 이 연산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컴퓨테이션은 그룹 단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SM들이 일을 다 마치고 노는 이런 아이디얼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시간이 있을 거고, 이런 걸 논문에서는 temporary underutilization, 즉 클러스터마다 필요한 연산의 수가 다름에서 오는 underutilization이 temporary underutilization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챌린지입니다. 이제 A와 B를 비교해 보시면은 그룹 2와 그룹 3 둘 중에 어느 거를 먼저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엔드-투-엔드 타임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룹 A와 C를 비교해 보시면은 그룹 3를 두 개로 쪼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엔드-투-엔드 레이턴시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아웃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룹들 사이의 오더링과 그룹들의 이 그래놀레이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파이프라인 이피션시가 정해질 거고, 단순히 모든 그룹들을 다 잘 쪼개는 것이 정답이 아닌 이유는 결국에는 이 쪼개는데도 이런 뭐 시리얼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뭐 수업 API를 콜하는 등의 오버헤드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오더링과 그래놀레이티를 잘 정하는 것이 파이프라이닝을 잘하는 것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브한 서치는 이제 최적의 이제 정답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서치 스페이스가 너무 커가지고 실제로 런타임 온라인 쿼리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걸 일일이 다 하고 있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에서는 러미라는 그런 아키텍처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러미는 일단 기본적으로 GPU를 사용해서 이 클러스터 안에 있는 브루트 포스 벡터 시뮬러리티 서치를 가속화하는 그런 아키텍처고요. GPU 안에 있는 메모리보다 전체 데이터셋이 더 클 때 또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림 내에서 주황색 박스들이 러미만을 위해서 추가된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온라인 먼저 살펴보면은 쿼리 플랜 레트로피팅은 이제 클러스터들의 그 리던던트한 트랜스미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쿼리들을 이제 재조합을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트랜스미션 순서를 정할 건지에 대한 그런 파트고요. 두 번째 파이프라인 스케줄러는 위에서 받은 것을 기반으로 여기 먼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미리 온라인 쿼리를 받기 전에 데이터셋들에 대해 가지고 특정 파라미터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파라미터들을 기반해서 이 파이프라이닝 스케줄러가 어떤 단위로 그룹핑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그룹들을 먼저 수행을 해야 될지, 어떤 그룹들을 먼저 처리를 할지를 정하게 되고요. 커널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파일러에서 정한 값들을 통해서 그 현재 있는 SM의 수와 받은 스레드 블록의 수를 계산해서 스레드 블록을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쪼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클러스터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스페이셜 로컬리티, 스페이셜
underutilization을 줄이기 위해서 클러스터들의 크기, temporal underutilization을 줄이기 위해서 클러스터들의 크기를 모두 다 좀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챌린지 1, 2, 3를 어떤 요소들이 각각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 GPU를 메모리를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redundant transmission을 줄이기 위한 query plan retrofitting입니다. 기존의 문제점을 한 번 더 짚어보면은 결국에는 그룹의 순서에 따라서 어떤 클러스터들 같은 경우에는 2번 이상의 트랜스미션이 발생했지만 실질적으로 클러스터가 한 번 트랜스미션 되고 그 클러스터에 대한 연산이 필요한 쿼리들을 그대로 모두 다 빠르게 먼저 수행을 한다면 특정 클러스터가 트랜스미션 되는 수는 한 번이면 충분하다가 이 논문에서 포인트아웃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그냥 그룹별로 이렇게 클러스터 1, 2, 3를 묶고 클러스터 4, 5, 6 이렇게 묶고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잠시 잊어주시고 논문에서는 하나의 행렬을 만들었는데요. 행에는 쿼리들이 있고 열에는 클러스터들이 있습니다. 특정 그 매트릭스 내에 있는 값이 1이면은 행에 해당하는 쿼리가 열에 해당하는 클러스터에 대한 연산이 필요하다는 의미고 0이면은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쿼리 1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1, 3, 4에 대한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매트릭스에 1, 3, 4가 1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제 하고 싶었던 것이 특정 클러스터를 트랜스미션이 완료된 다음에 이 열을 쭉 보면은 어떤 쿼리들이 이 클러스터에 대한 연산이 필요한지 알 수 있고 그 클러스터가 트랜스미션 된 직후에 그 연산이 필요한 쿼리들을 모두 다 컴퓨테이션 해주자 라는 것이 이 레트로피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랜스미션이 C1이 발생하면은 쿼리 1, 쿼리 2가 이 C1에 대한 컴퓨테이션이 바로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컴퓨테이션 클러스터 2가 트랜스미션 된 이후에는 쿼리 2와 3가 컴퓨테이션이 바로바로 됩니다. 즉 컴퓨테이션 단위를 이렇게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룹은 결국에는 이 클러스터 단위로 묶어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주자가 이 요점입니다. 네, 두 번째 챌린지는 스페이셜과 템포럴 GPU 언더유틸라이제이션이었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의 클러스터 밸런스와 온라인에는 커널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인덱스를 빌드를 할 때 기존의 클러스터를 조금 더 모든 클러스터들을 같은 크기의 조금 더 작은 클러스터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 식은 그 논문의 뒤에 어펜덕스에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계속 반복문을 두면서 베리언트가 어느 정도 최소 스레시홀드보다 작아지도록 해가지고 계속 클러스터들을 쪼개고를 반복을 해가지고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이 템포럴 언더유틸라이제이션을 줄이는 방향으로 오프라인에 미리 작업을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널 컨트롤러에서 지금 SM이 몇 개가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쿼리 플레인에서 처리해야 되는 스레드 블럭이 몇 개가 있는지를 본 다음에 만약에 SM의 수가 더 많다면은 이를 이제 SM에 모두 균등하게 뿌려질 수 있을 만큼의 조금 더 작은 스레드 블럭으로 이제 쪼개주게 됩니다. 결국 클러스터 내부에서 그 쿼리 벡터랑 그 클러스터에 있는 벡터들이랑 시뮬레이티 설치, 뭐 L2나 L1 디스턴스와 같은 그런 로직을 통해서 시뮬레이티 설치를 하는 게 이 GPU에서 하는 그 컴퓨테이션인데요. 결국에는 벡터들을 10개가 있는 클러스터를 5개로 쪼개도 2개의 조그마한 뭐 미니 클러스터에서 하는 연산들은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디펜던시가 모두 다 없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작은 스레드 블록으로 쪼개서 SM들의 할당을 하게 되고요. 한 가지 더 최적화를 하는 것은 SM에 2개의 블록을 컨커런트하게 돌린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GPU 오큐펜시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웰논 그런 논리지를 사용하는 그런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챌린지인 트랜스미션과 컴퓨테이션을 오버래핑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프로파일링과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파이프라이닝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우선 파이프라인 스케줄러에서 사용하기 위한 어떤 이런 파라미터 값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그 프로파일러가 있는데요. 여기서 프로파일링 하고 싶은 거는 트랜스미션 타임과 컴퓨테이션 타임입니다. 그래서 트랜스미션 프로파일러를 먼저 보면은 그룹 I에 대한 트랜스미션 타임은 그 그룹 내에 그룹 내에 있는 총 클러스터와 그 각각의 클러스터의 크기 그리고 API 오버헤드를 곱한 것을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그룹 내에 있는 전체 클러스터의 수와 각각 클러스터의 크기를 곱하고 여기에 특정 그 파라미터를 곱한 다음에 API 오버헤드를 더해주는 게 전체 트랜스미션 타임의 그런 프로파일링이고요. 두 번째 컴퓨테이션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 매트릭스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매트릭스의 세로축은 스레드 블록이고요. 결국에는 그 컴퓨팅 타임에 그 커널 컨트롤러가 몇 개의 스레드 블록이 이제 사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각각의 스레드 블록의 수에 따라서 그 컴퓨테이션 에스티메이션이 따로따로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로축은 콤이라는 변수인데요. 콤은 앞서 말씀드린 그 각 클러스터 사이즈에다가 사이즈 gi를 곱한 값인데 결국에 사이즈 gi는 어떤 거냐면요. 아래 예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룹핑이 발생을 했을 때 B3와 B4가 붙였다면 이 매트릭스 내에 있는 1의 개수를 사이즈 그룹 gi라고 하게 됩니다. 간단히 생각하시면은 그룹 내에 총 연산을 해야 되는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로축에는 총 연산을 해야 되는 그 횟수가 몇 개냐와 런타임에 이 스레드 블록이 몇 개가 내가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느냐를 통해 가지고 런타임에 실제로 이걸 그 컴이 계산이 되고 스레드 블록이 계산이 돼서 어떤 컴퓨테이션 그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이 파이프라이닝 스케줄러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리오더링입니다. 리오더링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파이프라인 스케줄러의 인라인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두 가지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 알고리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사이트는 이제 이 클러스터들이 밸런스 클러스터로 이제 잘게 쪼개졌는데 만약에 이 B4 클러스터가 이전 배치에서 수행되는 그런 컴퓨테이션을 위해서 이미 GPU 메모리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B4는 트랜스미션 없이 바로 연산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앞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인사이트는 이제 그 클러스터가 모두 다 밸런스 클러스터로 다 트랜스미션 타임이 똑같기 때문에 트랜스미션 타임이 똑같은 가정하에 컴퓨테이션이 더 큰 거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겨 오면은 이게 오버랩이 더 잘 된다라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컴퓨테이션이 큰 밸런스드 클러스터를 연산을 앞으로 당겨 오자가 이 리오더링 파이프라인 리오더링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B3의 연산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앞으로 당겨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B3의 연산이 가장 크다는 것은 결국 이 밸런스 클러스터 3에 대한 쿼리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쿼리들이 예를 들어서 쿼리 1이랑 2는 밸런스드 클러스터 3를 보고 있는데 쿼리 1만이 오직 밸런스 클러스터 1을 본다면 여기가 이제 2배가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알고리즘은 런타임에 이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이 컴퓨테이션 타임이 이제 결국에는 앞에서 프로파일러에서 오프라인으로 미리 계산했던 값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룹핑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매트릭스가 앞서 말씀드렸던 행이 쿼리고 열이 이제 밸런스 클러스터 열인데요. 물론 이렇게 밸런스 클러스터 하나 단위로 이렇게 트랜스미션이 되고 하는 거는 알았지만 이제 그룹핑을 뭐 2개로 할 건지 3개로 할 건지 몇 개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룹핑의 크기를 크게 할 경우에는 파이프라이닝 이펙트가 이제 낮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좀 작은 그룹을 만들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밸런스 클러스터 하나당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속 이런 API 콜 오버헤드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밸런스 클러스터 하나가 끝날 때마다 이런 싱크로니제이션 오버헤드도 있기 때문에 이 라지 그룹이냐 스몰 그룹이냐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트레이드오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프로파일러에서 계산을 한 그 엑스큐션 타임과 트랜스미션 타임을 통해서 선행 연구였던 파이프 스위치라는 연구에서 사용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를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좀 없고 그냥 이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가져다 차용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GPU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옵티마이즈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모리 레이아웃은 이제 러미의 GPU 메모리를 모두 다 프리올로케이트를 시킨 다음에 밸런스 클러스터 사이즈만큼의 페이지 사이즈로 그 메모리 레이아웃을 다 모두 다 이제 균등하게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 트랜스미션이 발생했을 때 밸런스 클러스터를 로드를 할 때 이제 페이지가 하나씩 얼로케이트 되고 이제 완료가 되면은 프리가 되는 방식을 취했고요. 만약에 GPU 메모리가 이제 부족해서 이빅션이 발생해야 되는 경우에 이빅션 폴리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트라 배치, 즉 그 배치 내에서의 그 이빅션 벤치 내에서 하는 연산들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아직 배치 내에서 연산을 수행하지 않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이제 피닝을 해놓고 이빅션 대상으로 삼지 않고요. 인터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배치와 지금 처리하는 배치 사이에서의 최대한 효용성을 살리기 위해서 논문에서 LFU 폴리시를 썼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핫한 클러스터가 있고 별로 사용되지 않은 애들을 계속 서브아웃 해준다는 건데, 쿼리들 사이에서 항상 보게 되는 핫한 클러스터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실제로도 여기서도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발견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네, LFU 폴리시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그 호스트 메모리가 이제 SSD로 서브아웃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GPU로 로드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모든 벡터 인덱스들은 호스트 메모리에 다 피닝이 되어 있다라고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이밸류에이션 셋업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실험은 우선 그 전체적인 그 러미와 그 GPU를 사용한 IBF들에 대한 그 성능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엄청 고사양의 그런 서버 세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GPU 8개, A100 GPU 8개를 뭐 각각에 40기가나 달려있고 호스트 메모리가 1152기가인 그런 시스템을 사용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또 비교군으로 GPU를 사용하지 않는 CPU only인 그런 그 인덱스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976기가의 메모리를 갖고 있는 64 버추얼 CPU를 갖고 있는 그런 셋업을 사용했고요.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SIFT-B 딥 1빌리언 그리고 텍스트 1빌리언으로 각각 엄청 큰 그 메모리 풋프린트를 가지는 워크로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들어오는 쿼리의 수인데요. 라지와 스몰이 있고 스몰 같은 경우에 8개, 라지는 2048개로 실행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교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BF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나이브한 어프로치 2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체의 그 IBF를 여러 개의 멀티플한 GPU 메모리에 올라갈 수 있는 크기로 나눈 다음에 하나의 청크를 올리고 연산을 수행하고 청크를 내리고, 이걸 이제 시퀀셜 해가지고 오버래핑이 전혀 없는 버전이고요. IBF CUM 같은 경우에는 쿠다 유니파이드 메모리를 통해서 쿠다 유니파이드 메모리가 그냥 알아서 벡터 쿼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GPU 메모리가 부족하면 알아서 호스트 메모리로 서핑을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버전이고, IBF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에 있는 ABX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벡터 가속화가 됐지만 당연하게도 GPU보다는 그런 가속화가 느린 그런 버전의 CPU 버전의 IBF고, 로어 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이제 그 그룹 단위로 처리를 했을 때 그룹의 트랜스미션과 컴퓨테이션 중 조금 그 큰 밸류로 그 해당 그룹을 처리하는 시간을 퉁쳐가지고 모든 그 오버래핑이 맥시멈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이론적인 최적의 그 로어 바운드를 나타내는 게 이제 해당 값입니다. 그래서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선 IBF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몰 배치에서 트랜스미션 시간은 그대로라서 그 비중이 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트랜스미션 타임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따라서 이에 대한 그 오버헤드가 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IBF CUM 같은 경우에는 라지 배치 사이즈에서 조금 더 안 좋게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라지 배치 사이즈에서는 컴퓨테이션이 조금 더 헤비해지고 그리고 그 GPU의 SM들 사이에 조금 더 인터피어런스가 많이 생기면서 메모리 페이지 폴트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서 성능이 더 안 좋게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세로충은 이제 타임 per 쿼리로 높을수록 더 부정적인 겁니다. 근데 반면 러미는 이론적인 최적의 로어 바운드와 모두 다 딱 붙어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러미를 CPU, IBF CPU와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배치 사이즈가 클 때는 그 컴퓨테이션 패럴리즘이 높고 그에 따라서 CPU는 이제 컴퓨테이션 인터피어런스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배치 사이즈가 좀 더 작아지면은 이에 대한 그런 컨텐션이 발생이 좀 덜해서 이 성능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한 가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IBF CPU를 사용하는 게 IBF CUM이나 뭐 IBF 로테이션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냥 나이브한 어프로치보다 그럴 거면 차라리 CPU를 사용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IBF CUM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폴트로 인해서 PCI 오버헤드를 많이 타게 되고 IBF 로테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PCI 오버헤드로 이런 계속 그 시퀀셜한 데이터에서 그런 오버헤드가 드러나기 때문에 엔드 투 엔드는 결국 IBF CPU가 낫고 그렇기 때문에 러미와 같이 이런 GPU와 벡터 쿼리의 특성을 잘 활용한 그런 파이프라이닝 기법이 더더욱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이제 이밸루에이션 셋업이 한번 바뀌게 되는데요. 논문에서는 그 예산 문제로 인해서 조금 더 낮은 상향의 V100 GPU 하나가 달려 있는 그런 인스턴스를 사용했다고 말을 하고 또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는 빌리언 스케일이었지만 조금 더 낮춰서 메모리 풋프린트가 그 GPU 메모리 안에서 GPU 메모리보다 조금 더 높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톨러블한 그런 사이즈로 낮췄고 또 배치 사이즈도 스몰은 똑같지만 라지는 256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각각의 그 러미 내에 있는 요소들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는지 이런 시스템 브레이크다운을 위한 그런 실험이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클러스터 밸런싱 이펙트입니다. 그 클러스터 밸런싱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은 그 클러스터들 사이에 이제 크기가 다 다르게 되면은 temporal GPU underutilization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를 오프라인으로 이제 조금 더 비슷한 크기로 이제 잘라주는 그런 그런 기법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라지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 그 커널 컨트롤러에서 이제 SM들이 놀지 않게 해주는 스페이셜 GPU 언더 유틸라이제이션을 좀 다시 정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라지 배치 사이즈고 오른쪽엔 스몰 배치 사이즈입니다. 스몰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스레드 블럭의 수보다 GPU 내에 있는 SM의 수가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스레드 블록들을 조금 더 잘게 잘라가지고 SM에 잘 할당해주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몰 배치 사이즈에서 이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커널 컨트롤러가 런타임에 이런 스페이셜 로컬리티를 줄여줬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 라지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쿼리가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SM들이 충분히
이 스레드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러미가 성능이 좋은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클러스터를 잘 밸런싱을 시켜가지고 이런 템퍼럴 GPU 언더유틸리제이션을 줄였기 때문에 이 성능 증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해당 실험은 이제 러미에서 뭐 레트로피팅을 빼고 리오더를 빼고 뭐 이렇게 비교를 한 실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그룹 그래뉴레이티에 관한 건데요. 그룹핑을 이제 전체 모든 클러스터를 하나의 그룹으로 하는 극단적인 방법과 클러스터 하나를 하나의 그룹으로 하는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을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이런 그룹핑에 대한 오버헤드 그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그 기법을 통해서 그룹핑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한 번씩 짚어드리면 레트로피팅을 하지 않으면은 라지 데이터셋에서 더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던던트 트랜스미션이 데이터셋이 커질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스몰 데이터셋인데 빨간색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왼쪽에는 조금 더 이렇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오더링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보면은 그 스몰 배치 사이즈에서는 이제 살짝의 어느 정도의 그런 성능 향상이 있지만 라지에서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그 배치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리고 또 이런 쿼리들이 조금 더 복잡해질수록 이런 리오더링을 통해서 성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초록색과 노란색을 비교를 하는 건데요. 우선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게 다 GPU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클러스터를 하나의 그룹핑으로 하는 것은 실패를 했고, 이제 배치 사이즈가 작아진 경우에는 노란색도 이제 성공적으로 실험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per 클러스터로 파이프라이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클러스터마다 트랜스미션을 하고 컴퓨테이션 하고 이런 것들이 오버랩이 잘 되겠지만 이게 스몰 사이즈에서는 엄청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 파이프라이닝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클러스터마다 트랜스미션을 부르고 뭐 싱크로네이션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오버헤드가 파이프라이닝을 하는 효율보다 넘어섰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라지 배치 사이즈에서도 훨씬 더 성능이 안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러미는 GPU 베이스드 시스템 중에서 그 GPU가 수용 가능한 메모리보다 더 큰 빌리언 스케일 벡터 쿼리를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그런 연구라고 하고요. 해당 논문에서 다양하게 뭐 레트로피팅이라던가 아니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런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스케줄링 한다던가 이런 걸 모든 걸 통틀어서 리오더드 파이프라이닝 테크닉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 있던 그런 나이브한 GPU 베이스드 접근 방식보다 135배나 성능이 향상된 그런 결과를 도출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